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달달하게 졸여진 호두강정이나 제과점에서 파는 호두과일을 커피랑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 이롭다고 잘 알려진 호두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 않으세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 고대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이라고 해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아주 옛날부터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적용해준 식품이에요. 호두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된 호두가주는 우리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노화 방지예요.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죠. 특히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데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요.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또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데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죠.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예요. 호두의 외형이 뇌를 닮아 예로부터 머리가 좋아져 잘 알려져 있는데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잖아요.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 호두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E 또한 풍부해서 뇌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줘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호두가 뼈 건강에 미치는 좋은 작용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칼슘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에요.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오메가3는 이세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갖고 있고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도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예요.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덕분에 암 예방 효과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약 10% 정도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호두에는 이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이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물질로 변환돼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죠. 호두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줘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호두의 효능 정말 놀랍죠.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호두와 궁합이 굉장히 좋은 식품들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거트예요. 요즘 들어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접해보셨잖아요.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등이 풍부하죠.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오메가3의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와 흡수를 도와서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영양분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와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려요. 함께 섭취하시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가 있죠.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의 음식은 바로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 신체에 더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준다고 해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성분들은 신체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의 흡수 또한 더 쉽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영양뿐 아니라 호두의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는데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소비해보세요. 달달한 바나나의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러하듯이 호두도 적정량을 섭취해야 되는데 과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를 섭취할 때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러지 반응이에요. 호두는 견과류 중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인데 일부 사람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호두 알러지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는 입술이나 혀, 또 얼굴이 부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다르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이런 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해야 되고,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섭취예요. 이 호두는 100g당 약 650칼로리로 매우 고칼로리 음식이에요.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겠죠. 근데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약 2-30g 정도, 이건 약 5알에서 7알 정도인데 쪽으로 봤을 때는 10개에서 15쪽 정도 돼요. 호두를 섭취할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 섭취죠.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은 먼저 색상을 보는 거예요. 신선한 호두는 갈색이나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는 색이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어요. 또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내가 날 수 있고,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나요. 또한 맛도 다른데 신선한 호두는 말 그대로 고소한 맛인 반면 산패된 호두는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향이 나죠. 썩은 것 같이 불쾌한 맛이 날 수가 있겠죠. 신선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이 미치는 걸 줄일 수가 있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데,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보관하거나 진공이나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으니 냉장 보관 필수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밭에서 금방 따온 듯한 아주 싱싱한 양배추 한 통을 마트에서 사오면 어떻게 씻어야 농약이 깨끗이 빠질까? 또 속이 약한데 먹어도 괜찮을까? 며칠 두면 혹시 시들지 않을까? 같은 걱정이 먼저 떠오르신 적이 있었죠? 예부터 이 서양에서는 양배추를 가난한 사람의 의사라고 불러왔고, 우리 선조들도 겨울 김장철 배추가 귀할 때마다 이 양배추로 물김치를 담가서 속이 편한 반찬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초에 미국, 유럽의 병원에서는 위궤양 환자에게 양배추즙을 처방할 정도로 과학적 효능이 아주 널리 인정받았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이 아무렇게나 드시면 비타민과 항암 성분을 허비할 수 있거나 복부의 팽만감이나 설사 같은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식탁까지 씻고 이 보관하고 먹는 전 과정을 차근히 짚어가면서 양배추의 숨은 가치를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만 하면 양배추가 약이 되는구나 하고 양배추 박사님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농약의 염려부터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시중의 기사나 몇몇 영상에서는 이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 된 채소라고 겁을 주기도 하는데요. 작물의 생육 과정을 자세히 보면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이 양배추는 씨를 뿌린 뒤에 40일 동안은 잎이 넓게 벌어지면서 해충의 피해가 많아서 살충제를 뿌리는 편인데요. 80에서 90일째부터는 잎이 안쪽으로 둥글게 말려 들어가면서 결구라는 단단한 공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벌레가 침투하기가 좀 어렵고, 또 농약을 쳐도 껍질에 두세 장까지만 닿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겉잎을 떼어버리고 안에 있는 속의 잎을 먹기 때문에 잔류 농약량이 자연히 줄어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서도 시중에 유통 중인 양배추의 잔류 농약 검출률이 1% 미만, 그것도 기준치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다면 겉잎을 두세 장 정도만 제거한 후 밑동에서 1cm 정도를 사선으로 잘라서 물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상태로 찬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살살 흔들어서 씻으면 그 안에 있는 먼지나 흙, 잔류 농약이 물기를 따라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식초는 위 건강에 필수인 비타민 U를 잘 녹여서 내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이킹소다는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씹을 때 물이 흐르는 그 식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씻었으니 이번에는 속을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양배추 100g 대략 잎 3장 정도에 들어있는 비타민 U는 평균 40mg 정도인데요. 이 물질은 위 점막 세포의 성장 인자와 비슷한 구조여서 헬리코박터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를 억제해주고요. 또 상처난 점막을 빠르게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대에서 1960년대에 임상시험했던 기록을 보면 하루 200ml 정도의 양배추즙을 약 2주 동안 마신 환자의 65%가 내시경 제거을 했을 때 궤양이 거의 아물었다고 합니다. 또 설포라판 함량은 100g당 25에서 30mg으로 브로콜리 새싹에만 살짝 밀릴 뿐 일반 채소 중에서는 아주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이 설포라판은 세포에 해독 효소를 켜서 노폐물을 빼내고 또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국내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실험쥐에게 양배추 분말을 사료에 5% 정도를 넣어서 약 12주 동안 먹여봤더니 간과 대장 조직의 활성산소 수치가 대조군 대비했을 때 약 3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칼륨도 바나나 못지않게 아주 풍부한데요. 100g당 220mg 정도 수준이라 짜게 먹어서 보통 혈압이 좀 높은 분들은 같이 드시면 좋고요. 비타민 K도 같은 양의 7, 80μg 정도 들었으니까 하루 권장량의 70% 정도를 손쉽게 채워서 뼈에 소실을 늦춰줄 수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불용성 또 수용성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변비와 설사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고요.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자, 그럼 귀중한 성분들을 최대한 지키려면 조리 온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U는 70도부터 그리고 설포라판은 140도 정도부터 크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물에 잠길 정도로 삶거나 아주 높은 불에 볶으면 안 되고요. 수증기만 스치듯이 살짝 찌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냄비에 물 한 컵 정도만 붓고 끓이시고요. 물이 끓어서 김이 나면 찐망이나 스테인리스 체에다가 양배추를 올려주세요. 여기에 뚜껑을 덮고 잎이 얇으면 한 1분 정도, 잎이 두꺼우면 약 3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꺼낸 다음 그대로 식히거나 찬물에 살짝 헹궈서 색을 고정하시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조직은 살짝 부드러워져서 씹기 편하면서도 영양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이후에 채칼로 곱게 썰어서 샐러드나 비빔밥에 넣어 드셔도 되고, 된장국 마지막 단계에 30초 정도만 휘저어서 넣으면 아삭함이 살아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씹는 힘이 약하신 분이라면 믹서기로 주스를 만들어 보시면 좋은데요. 당근, 사과, 레몬 한 조각을 넣은 CCA 주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믹서 대신에 착즙기를 쓰시면 불용성 섬유가 걸러져서 목넘김이 훨씬 부드럽고요. 주방에 믹서기가 혹시 없으면 강판에 가른 다음에 면포로 짜셔도 무방합니다. 단, 갓 짜낸 주스는 공기나 또 빛, 열에 노출되면 30분만 해도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약 20% 가까이 줄어들 수가 있어서 한 컵씩 바로바로 즉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양배추와 궁합이 좋은 식재료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겨자씨나 고추냉이, 또 무처럼 약간의 매운맛을 내는 이 시니그린 식품은 양배추 안에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설포라판으로 변환이 되는 효소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에 통겨자, 레몬즙, 꿀을 약 1대1대1로 섞어서 소스를 만들어서 곁들이면 톡 쏘는 이 향과 함께 건강 효과도 함께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비타민 K와 A의 지용성 흡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서 뼈와 피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단 1인분에 기름은 5ml 정도 작은 술만 쓰는 손톱만큼의 법칙을 지키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은 요구르트나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인데요. 이 식품들은 양배추의 식이섬유를 먹이 삼아서 장내 유익균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찐 양배추에다가 시판 무가당 요거트를 100g 정도 부어서 배추 샐러드 겉절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룻밤 숙성 후에 드시면 아주 이 톡톡 튀는 젖산의 발효 풍미와 함께 다이어트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함께 먹으면 불편할 수 있는 음식도 물론 있겠죠. 튀김, 삼겹살, 소세지처럼 포화지방과 이 질산염이 많은 고온의 조리식품은 양배추의 해독과 배변 기능을 이제 과도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복통이나 급성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짠 젓갈이나 액젓, 찌개 국물도 마찬가지로 나트륨이 설포라판의 항염작용을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간은 삼삼하게 하시고 된장국이나 미역국 같은 맑은 국물과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 중에 항히스타민제나 위산 억제제인 PPI를 장기 복용 중일 때는 혹시 생양배추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장내 발효가 급격히 일어나서 트림이나 또 속쓰림이 역설적으로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데친 양배추 약 50g 정도를 하루에 2번, 일주일 정도만 드시고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양을 늘려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질환별, 체질별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갑상선 제거 수술 후에 레보티록신을 복용하시는 분들인데요. 생양배추, 양배추즙을 매일 300g 이상 장기간 드실 경우에는 요오드 흡수를 방해한다는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한데요. 살짝 찌거나 데쳐 드시는 것으로 조리법을 바꿔보시고 한 끼에 100g, 하루에 총 200g 정도 이하로 제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렐 또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쓰는 경우인데요. 비타민 K 과다 섭취가 약물 효과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도 하루에 약 70g 정도 수준에서 일정량만 꾸준히 드시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용량 조절을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몰아서 많이 드시지 마시고 매일 소량 드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장 투석증으로 고칼륨 식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데친 뒤에다가 물에다 한번 헹구어서 칼륨을 50%가량만 제거한 후에 식사당 한 30g 정도만 드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손발이
살이 늘 차고 설사를 잘하는 몸이 찬 냉성의 체질인 분이라면 생채보다는 볶음 양배추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불에 들기름 반 큰술 정도를 두르고요. 양배추, 당근, 표고버섯을 각각 70대, 30대, 20 정도 비율로 섞어서 2분간 뒤적이면 향은 살아있고 속은 따뜻해지는 손난로 반찬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보관 비법을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양배추는 호흡량이 적은 저호흡 채소라서 0에서 4도씨에서 통째로만 보관해도 3주 이상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다만 냉장고 안에서 수분이 날아가면 겉잎이 마르고 갈라지기가 쉽기 때문에 물을 적신 키친타월과 랩으로 이중 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첫 번째로 심지를 원형으로 약 2cm 정도 파낸 다음에요. 여기에 미지근한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돌돌 말아서 심지 구멍에 꼭 끼워줍니다. 양배추 전체를 키친타월로 한 번 더 감싸서 공기에 건조를 막고요. 마지막으로 랩으로 단단히 포장한 후에 지퍼백이나 비닐에 넣고 숨구멍을 2-3개 정도만 뚫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채칸에 세워두면 물이 밑동으로 고여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약 2주 정도가 지나도 잎이 고무처럼 탱탱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미 반 자른 양배추는 잘린 면이 갈변하기가 쉽기 때문에 레몬즙을 톡톡 발라주고 이 앞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밀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다가 남은 조각은 채를 썰어서 지퍼백에 납작하게 누른 다음 냉동하시면 8주 이상 보관이 가능하고요. 해동하지 않은 채로 된장국, 볶음밥, 부침개 넣으면 영양 손실이 거의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배추를 활용하는 레시피를 조금 더 풍성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가 편한 아침 죽입니다. 전날 밤에 찐 양배추 약 80g, 그리고 물에 불린 찹쌀 2큰술 정도, 여기에 물 400ml, 그리고 구운 들깨가루 1큰술, 그리고 소금 1꼬집을 넣고 중약불에서 약 10분만 저어주면 부드러운 죽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당뇨와 체중 조절을 위한 양배추 스테이크인데요. 양배추를 두껍게 약 2.5cm 정도로 동그랗게 썰은 다음에 올리브유, 후추, 파슬리를 뿌려서 200도씨로 예열한 오븐에 15분 정도 구우면 겉은 약간 카라멜라이즈화 되고 속은 촉촉해서 스테이크 대용으로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손주들도 좋아할 양배추 오믈렛인데요. 잘게 다진 양배추 50g, 달걀 2알, 우유 2큰술, 치즈 1장을 섞어서 프라이팬에 반달 모양으로 익히면 색감이 곱고 비린내가 없이 영양 만점인 간식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르신 입맛에 맞춘 양배추 물김치인데요. 채를 썬 양배추 약 300g 정도, 여기에 미지근한 소금물, 그리고 배즙 100ml 정도, 여기에 마늘, 생강즙 1작은술, 찹쌀풀 반컵을 섞어서 하루 동안 실온에서 발효한 후에 냉장으로 숙성해서 드시면 속이 화해지면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배추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기 위한 3가지 작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 숟가락 법칙입니다. 매 끼니 밥 숟가락으로 2숟가락씩만 접시에 먼저 담아두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면 손이 가고 꾸준히 먹어도 부담이 없는 양입니다. 두 번째는 색깔 신호등을 만드는 겁니다. 식탁에 빨강색 토마토, 노란색 당근, 초록색 양배추 겉잎, 하얀색 양배추 속잎을 늘어 놓으면 눈으로도 먼저 즐겨서 식사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요일은 냉장고를 뒤집는다라는 원칙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남아있는 채소를 모두 꺼내서 이 양배추와 함께 채를 썰어서 볶음밥 혹은 비빔면 그리고 스프에 한번 넣어서 보세요. 버려지는 음식도 줄일 수 있고 양배추 섭취량은 저절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양배추 한 통에는 우리의 위와 장을 도와주는 비타민 U부터 혈관을 젊게 하는 설포라판, 뼈를 살리는 비타민 K, 나트륨을 씻어내는 칼륨, 그리고 변비를 풀어주는 식이섬유까지 약봉지 여러 개를 합친 종합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땅콩은 콩과 식물이라서 단백질이 아주 든든하고 올리브유와 닮은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혈관을 정돈해주는 아주 알찬 식품입니다. 게다가 와인으로 유명해진 레스베라트롤, 콜레스테롤 흡수를 낮추는 피토스테롤, 그리고 혈관을 넓혀주는 아르기닌, 또 몸의 세포막을 지키는 비타민 E, 엽산, 마그네슘, 구리, 망간 같은 미네랄까지 제대로만 드시면 간식이 아니라 식사와 건강에 보조가 되는 식품이 바로 땅콩입니다. 다만 잘못 먹으면 간과 췌장에 부담을 주거나 혹은 독성 곰팡이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땅콩을 어떻게 먹을 때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곰팡이 산패된 땅콩인데요. 땅콩은 기름이 절반 가까이인 식품이기 때문에 상온이나 습기에 오래 두면 기름이 산패하고 곰팡이가 자라기가 쉽습니다. 땅콩류에 생기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 같은 강한 발암 독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독소는 우리가 끓이거나 볶아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한 알이라도 곰팡이가 보이면 통째로 버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우니까 겉만 떼고 먹어야겠다 하다가는 간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산패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고소한 향이 좀 줄어들고 꿉꿉한 비린내가 나거나 약간의 크레용이나 페인트 같은 냄새가 나면 이미 산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볶아도 냄새만 가릴 뿐 산패유의 유해성 자체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과한 볶음 또 과열한 땅콩인데요. 땅콩을 120도씨 이상 고온에서 오랫동안 가열하면 최종 당화산물이 늘고 또 일부 경우에는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발암 가능 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약간 태울랑 말라 갈색을 넘어서 검게 탄 부분은 특히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집에서 볶을 때는 약한 불로 짧게 자주 뒤집어서 색이 살짝 돌 정도까지만 볶는다고 생각하시고요.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오븐에 160도씨에서 약 12에서 15분 정도 건조 굽기를 하시고 완전히 식혀서 수분을 말린 뒤에 밀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맥주와의 과량 섭취인데요. 땅콩은 지방이 많아서 위 배출이 좀 느린 편인데 차가운 맥주가 들어가면 위장에 혈류가 줄어서 소화가 더뎌지고 더부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이 먼저 대사되는 동안 이 지방 대사는 뒤로 밀려서 체지방 합성이 쉬워지고 간에는 지방이 쌓일 수가 있겠죠. 술이 꼭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기름이 적은 단백질 안주, 두부나 생선 부위에 소량의 삶은 땅콩을 곁들임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멸치볶음에 땅콩을 듬뿍 넣은 건데요. 사실 이게 씹는 재미는 좋아도 영양학적으로는 상극이 됩니다. 땅콩의 피틴산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칼슘의 보충 효과를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멸치에는 꽈리고추나 파프리카 또는 일반 고추와 같은 것들을 곁들이는 것이 좋고요. 땅콩은 따로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섯 번째는 많이 먹는 것인데요. 땅콩 100g은 볶았을 때 칼로리가 약 500kcal가 훌쩍 넘습니다. 한 줌 넘기 시작하면 금세 밥 한두 공기와 맞먹는 열량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췌장이 약한 분이나 이 지방 섭취가 평소에 많은 식단을 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지방은 담즙이나 췌장 효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게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과식하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 또 심한 경우에는 췌장염 재발에 방아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인데요. 사실 땅콩 알레르기가 적지 않습니다. 입술이나 혀가 붓는다든지 입안이 가려운 증상부터 시작해서 메스꺼움, 또 복통, 두드러기, 또 아주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어지러움증, 실신까지 올 수가 있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의심 증상이 있었다면 절대로 다시 드시지 마시고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통땅콩을 주는 것도 약간 질식 위험이 있어서 좋지 않고요. 약 4, 5세 전에는 물이나 요거트에 물개뿐 100% 땅콩 버터를 소량씩 먹어보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땅콩은 우리 심장과 혈관을 지켜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땅콩 기름의 80% 정도가 올레산, 리놀레산 같은 불포화 지방이고 이 지방이 혈관 벽에 엉겨서 붙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낮춰주어서 피를 맑게 합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이 피토스테롤 성분이 혈관 내벽에 기름띠를 줄이고 또 동맥경화 진행을 늦춰주니까 고혈압이나 협심증, 뇌졸중 같은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이만한 간식도 드뭅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이 아주 탁월한데요. 소고기 안심 100g에 단백질이 약 26g 들어있는데 땅콩 100g에도 똑같이 26g이 들어있습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가운데 특히 아르기닌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의 키성장이나 또 50대 이후 근육 감소의 예방, 혈압 조절에 아주 알토란 같은 구실을 합니다. 또한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땅콩은 윤폐 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마른 기침이 오래 갈 때 속 껍질째 씹어서 먹으면 숨길이 부드러워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많이 쉬어서 목이 좀 자주 따갑거나 가래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컥컥하는 분께도 적당량의 삶은 땅콩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콩은 피부와 뇌의 노화를 막아주는데요. 비타민 E와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망간, 구리와 같은 미네랄이 세포막을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줘서 잔주름을 늦추고 또 기억력 저하를 방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당뇨를 관리해 줄 수가 있어요. 땅콩의 혈당 지수는 13이고 혈당 부하 지수는 1에 불과해서 거의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의 소화나 흡수를 지연시켜 주죠. 그리고 동시에 단백질, 지방이 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땅콩은 장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완화해 줄 수가 있고요. 불용성이나 수용성 식이섬유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장 속에 부드러운 부피를 만들어서 배변을 촉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땅콩에는 엽산이 많아서 빈혈 예방과 기분을 개선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이 엽산은 적혈구를 만들고 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울감이 잦다든지 또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께도 땅콩 한 줌이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콩을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삶아서 속 껍질까지 드시는 건데요. 껍질째 씻어서 땅콩과 물을 약 1:2의 비율로 냄비에 담고 소금 반 숟가락 정도를 넣어서 센 불에서 5분, 중불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인 뒤에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삶으면 속 껍질이 촉촉해져서 함께 먹기에도 좋아지고 껍질 쪽에 몰린 레스베라톨과 폴리페놀을 더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삶은 땅콩은 완전히 식혀서 종이 타월로 겉에 물기를 닦고 15알에서 한 25알씩 소분해 놓은 다음에 냉동해 놨다가 먹을 때마다 자연 해동하면 3개월 내내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안전하게 굽는 건데요. 프라이팬보다 오븐 160도에서 약 12에서 15분 정도가 균일하고 조금 더 안전합니다. 혹시 팬을 쓴다면 약불에서 끊임없이 뒤집어서 색만 은은하게 나올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설탕이나 시럽 코팅은 당 독화물과 열량을 올리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고 소금은 마지막에 살짝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콩과 바나나를 합친 간식으로 먹는 건데요. 바나나는 칼륨과 비타민 B6가 풍부하지만 당이 좀 빨리 오르는 편입니다. 땅콩의 단백질과 또 지방,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춰서 혈당이 좀 완만하게 오를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운동 1시간 전에 통밀 토스트에다가 무가당 100% 땅콩 버터를 얇게 바르고 바나나 슬라이스를 한 3, 4쪽 정도 올려서 같이 드시면 포만감, 또 에너지, 그리고 혈당 안정까지 이 3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땅콩과 오징어의 상쇄 조합인데요. 오징어는 타우린과 단백질이 좋지만 콜레스테롤이 좀 신경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땅콩의 불포화 지방 그리고 피토스테롤이 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다만 튀김 대신 구이나 숙회로 곁들임 땅콩은 삶은 것 위주로 소량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란과의 동행인데요. 땅콩의 이 나이아신은 에너지 대사 그리고 우리 피부 건강에 관여를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이 비타민 B군과 콜린이 풍부해서 에너지 대사를 함께 돕고 포만감을 늘려줍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1개와 삶은 땅콩 10알 정도, 그리고 토마토 한 조각이면 아주 간단하지만 꽤나 균형이 잡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멸치와는 따로 고추와는 같이 드시는 겁니다. 멸치볶음에 땅콩을 섞는 대신에 멸치볶음에는 꽈리고추나 청양고추를 넣어서 비타민C나 철을 보충하고 땅콩은 별 접시에 삶은 형태로 쓰시면 좋고요. 이렇게 나눠 드시면 멸치의 칼슘 흡수 방해를 줄이는 동시에 땅콩의 좋은 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땅콩 버터를 살 때는 라벨을 꼭 보는 겁니다. 설탕, 소금, 경화유가 섞인 제품들이 많은데요. 원재료 땅콩 100% 또는 땅콩 플러스 소금 1% 내외로 적힌 제품들이 최선이고요. 드셨을 때 기름이 위에 뜨는 건 자연스러운 분리입니다. 그래서 사용 전에 저어주시고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루 한 큰술 정도 드시면 양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보관 방법도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껍질째 산 이제 땅콩은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곳에서 약 10에서 15도씨 그늘에 놓으시면 좋고요. 집에서는 이 온도를 만들기가 약간 어렵기 때문에 먹을 양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퍼백에 이제 공기를 최대한 뺀 다음에 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볶음 땅콩은 공기나 빛, 또 습기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개봉 즉시 작은 유리병으로 옮겨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해서 약 1개월 내에 소진하는 것이 좋고요. 향이 좀 줄어들고 눅눅해지고
꿉꿉해지는 느낌이 나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우니까 다시 볶아 먹어야겠다, 이런 선택은 사실 금물이고요. 산패유나 곰팡이 독소 때문에 이것은 가열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루의 권장량은 삶은 땅콩 기준으로 15알에서 한 20알 정도, 또 볶은 것은 한 20알 이하 정도가 적당하고요. 체중을 관리하는 중이거나 위가 좀 예민한 편이시면 하루에 10알 정도 안팎으로 시작해보면 좋습니다. 간이 약한 분이나 또 혹은 췌장염에 이력이 있거나 신장 결석 중에서 특히 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잦은 분들은 이 양과 빈도를 더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다면 소금이나 설탕 코팅된 제품은 피하고 무염이나 무가당 제품을 당연히 고르는 것이 좋고요. 자, 여기서 이 삶는 레시피를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겉 껍질째인 이 생땅콩을 흐르는 물에서 손으로 비벼서 흙을 충분히 제거하신 다음에 냄비에 땅콩과 물을 1:2의 비율로 넣고 소금 반 숟가락을 넣은 다음에 센 불에서 5분 정도 끓이시고 거품이 올라오면 걷어내고 중불에서 다시 15분, 그리고 불을 끈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5분 정도 뜸을 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체에 받쳐서 물기를 완전히 빼고 식힌 다음에 속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취향에 따라서 월계수잎 한 장, 또 통후추 몇 알을 함께 넣으면 잡내가 더 줄고 향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뒤에 바로 먹지 않을 거면 완전히 식힌 다음에 종이 타월로 겉에 있는 수분을 다 닦아서 소분해서 냉동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안전과 맛 그리고 영양,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볶아서 먹고 싶다면 팬보다 오븐이 낫습니다. 160도로 예열한 오븐에 땅콩을 한 겹으로 펼쳐서 약 12분에서 15분 정도 돌려주시고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면 좋고요. 가장자리가 살짝 색이 돌면 꺼낸 다음에 식힌망 위에 놓고 완전히 식혀서 수분을 날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팬을 쓰려면 약불에서 계속 뒤집으면서 타는 부분 없이 잘 굴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코팅이나 설탕 시럽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로즈마리 한두 개나 파프리카 파우더 한 꼬집처럼 허브나 향신료로 풍미를 더하면 열량 부담 없이 맛의 만족도를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당 조절과 포만감을 원하시면 식사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전에 미리 삶은 땅콩을 한 5알에서 10알 정도를 먼저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빵을 드신다면 100% 땅콩버터 한 티스푼 정도를 통밀빵에다가 얇게, 그리고 위에는 바나나를 3-4쪽 정도만 해서 운동 전에 이 바나나와 땅콩버터 조합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시고 운동 후에는 달걀이나 우유, 또 두부 같은 수분이 많은 단백질과 함께 땅콩 10알 정도면 아주 회복에도 좋습니다. 밤 늦게는 위에 소화 부담을 좀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한 5알에서 10알 이내로만 드시고 맥주나 탄산과의 동반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땅콩은 아주 작지만 고열량인 단백질 불포화 지방 식품입니다. 삶아서 속껍질까지 먹으면 항산화 성분을 제대로 챙길 수가 있고 볶을 때는 저온에서 짧게 무가당, 무가염이 원칙입니다. 보관은 서늘한 곳에서 건조하고 차갑게 보관하시고 변질이 만약 의심되면 반드시 버리시고 개봉 후에는 최대한 빨리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멸치와는 같은 그릇에 넣지 말고요. 바나나, 오징어, 계란처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식품과 함께 소량씩 꾸준히 드셔보세요. 물컹하고 보랏빛이라 손이 잘 안 간다는 이유로 밥상에서 자주 밀려났지만 알고 보면 혈관이나 눈이나 뇌, 장, 피부까지 두루 챙겨주는 보석 같은 채소인 가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제철만 되면 일본에서만 한 해 6만 kg을 사갈 정도로 인기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약 100g도 안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가지가 몸속에서 해내는 놀라운 일들이랑 건강하게 드시는 법 함께 곁들이면 힘을 2배로 키워주는 식재료, 주의해야 할 부작용, 그리고 맛, 영양을 살려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이 보관 요령까지 한번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보세요. 먼저 한번 효능부터 살펴볼까요? 가지가 자주색 옷을 입은 까닭은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 덕분이에요. 양파나 포도에도 들어있지만 가지 껍질에는 특히 이 나수닌이라는 안토시아닌이 가득해요. 나수닌은 혈관벽에 달라붙은 산화 콜레스테롤을 녹여내고 과도한 철분이 세포를 녹쓰는 것을 막아서 혈관노화와 염증을 동시에 잡아주는 성분이에요.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이나 중성지방이 높다는 검진 결과를 받으신 분께 가지가 권장되는
이유죠. 실제 국내 대학 연구에서 8주 동안 매일가지 약 150g을 섭취하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약 18%, 중성지방이 약 18% 감소했고 혈압도 수축기 이완기 모두 약 5 정도 내려갔다고 해요. 두 번째 장점은 강력한 항산화 항암 작용이에요. 가지 껍질뿐 아니라 속살에서도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이 풍부하죠. 이 성분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이 노화 촉진 물질을 제거하고 발암 물질이 세포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을 막아줘요. 일본 농림성식품연구소가 가지 시금치 브로콜리의 발암 물질 억제력을 비교했더니 가지가 80% 이상 억제율로 1위를 차지했대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과 같은 이 소화기관과 호르몬 영향을 받는 암 모두에서 보호 효과가 확인됐대요. 세 번째는 눈 보호예요. 안토시아닌은 망막에 있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재생될 때 꼭 필요한 조효소 같은 구실을 해요. 로놉신은 빛 자극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스위치인데 나이가 들면 재생 속도가 떨어져서 밝은 데 나왔다가 한참 동안 눈이 부시죠.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로놉신 합성이 빨라져 야맹증과 황반변성 위험이 낮아지죠. 더불어 속살에 든 베타카로틴도 시력 보존에 힘을 보탤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장과 간을 동시에 살리는 해독작용이에요. 가지 100g에는 약 3g, 고구마보다 또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변비를 풀어줄 수가 있죠. 특히 스펀지 같은 조직이 용해성, 불용성 섬유를 골고루 품고 있어서 배변은 부드럽게 하고 독소 배출은 시원하게 도와요. 공복에 가지찜과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곁들이면 묽은 변이 잘 흘러나온다는 후기도 많아요. 또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녹이고 담즙 흐름을 촉진해서 지방간이나 담즙 정체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염증이나 통증 완화죠. 가지 꼭지와 꽃받침에는 이 스코폴레틴이랑 스코파론이라는 특이 성분이 들어있어서 구내염이나 치주염, 인후통 같은 점막 염증을 진정시키고 신경성 두통, 근육 경련을 완화해요. 민간에서는 잘 말린 꼭지를 달여서 그 물로 각을 해서 입냄새와 잇몸 붓기를 다스리는데 현대 연구에서도 항균이나 항염 효과가 입증이 됐죠. 여섯 번째는 체중이나 혈당 관리죠. 가지 속 식이섬유 폴리페놀은 탄수화물 소화를 지연시켜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아줘요. 같은 이유로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져서 복부지방 축적도 줄어들죠. 클로로겐산은 간에서 당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억제하고 베타카로틴은 지방 연소를 도와서 다이어트나 지방간 내장 지방 문제를 해결해서 시너지를 내요. 일곱 번째는 뇌 건강이에요. 나수닌과 마그네슘, 비타민 B6 그리고 엽산은 뇌 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돕고 치매를 부르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억제하죠. 65세 이상 노인 약 120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가지에 들기름을 함께 드신 분은 12주 정도 뒤에는 단기 기억이나 언어 기억 검사에서 대조군보다 약 25% 높은 점수를 기록했대요. 여덟 번째는 피부나 모발 건강이죠.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과 루페올은 여드름의 균을 증식을 억제하고 피지 분비를 조절할 수가 있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나 E는 이 진피층의 콜라겐을 보호해서 잔주름을 늦추고 두피 혈류를 개선해서 탈모 예방에도 보탬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가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100% 살릴까요? 핵심은 찐다, 들기름을 곁들인다, 삶은 물은 버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예요. 상명대학교 연구팀이 가지 약 100g을 물에 삶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찜기에 쪘을 때 이 항산화 성분 변화를 비교했어요. 생가지는 클로로겐산 약 271mg이었는데 물에 삶자 25mg로 뚝 떨어졌어요. 전자레인지는 6분 후에 225mg, 14분 후에 120mg까지 감소했는데 반면 찜기에 12분 쪘더니 375mg로 오히려 늘었어요. 수용성 안토시아닌이 수분만큼 빠져나오지 않고 세포벽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추출률이 높아진 덕분이죠. 그러니 가지는 손질해서 찜기에 6분에서 12분이 표준 조리법이에요. 꼭지를 버리지 않는 것도 팁이에요. 가지 요리를 할 때 덜어낸 꼭지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이나 건조기에 말려두었다가 한 주먹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약 15분 정도 달여서 보랏빛이 되는 연한 차로 만들면 천연 구강 세정대가 돼요. 식혔다가 약간의 소금을 타서 각을 하면 잇몸이나 입안 염증이 가라앉고 입냄새가 또 줄어들죠. 차는 냉장 보관해서 하루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가지에 들기름을 더하면 영양 흡수가 2배로 또 좋아져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성분이 들기름 지방과 섞여서 흡수율이 높아지고 들기름 오메가3가 가지의 항산화력을 강화해서 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되죠. 방법은 간단해요. 찐 가지를 살짝 식힌 뒤에 들기름 한 숟갈, 간장, 식초를 다진 마늘, 깨소금을 약간 섞어서 무치면 돼요. 혹은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완성한 뒤에 불을 끄고 잘게 썬 찐 가지와 들기름 한 숟갈을 넣어서 약 1, 2분 정도 뜸들여도 풍미가 훨씬 부드러워지죠. 가지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궁합 좋은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랑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예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안토시아닌과 함께 눈 혈관을 이중 보호하죠. 두 번째는 들깨우드, 아몬드 같은 견과류, 불포화 지방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고 단백질이 추가돼서 이 포만감이 오래 갈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토마토, 레몬, 파프리카처럼 비타민 C가 많은 재료예요. 비타민 C가 안토시아닌의 산화를 늦춰서 색과 향, 항산화 효과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
모습도 있죠. 지나치게 짜거나 달고 설탕, 소금, 이 MSG가 많은 가공 양념이나 튀김, 삼겹살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가지의 혈관 청소를 떨어뜨리고 지방 흡수를 오히려 늘려요. 섭취할 때 주의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가지는 찬성질이에요. 손발이 늘 차고 설사나 복통이 잦으신 분들은 하루 약 150g 이내에 찬물 대신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생가지를 주스로 갈아 드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절대 피해야 돼요. 배 아프게 하는 이 솔라닌이 생가지는 개당 약 10mg 이상 들어있어서 위경련이나 현기증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열을 충분히 가하면 대부분 분해되니까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세 번째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히스타민 과민증이나 아토피가 심한 분은 가지 속 히스타민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한 뒤 섭취량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만성 신부전으로 칼륨을 제한해 드시고 계신 분은 가지의 칼륨이 혈중 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50에서 70g 이하로 줄이거나 의료진과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보관은 싱싱할수록 맛있다 원칙을 지키면 어렵지 않아요. 가지는 수분이 94% 정도 돼서 금세 숨이 죽고 껍질이 쭈글쭈글해지죠. 장을 보신 날 바로 조리하시기 가장 좋고, 남길 때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서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눕혀둬요. 껍질이 까맣게 변하거나 씨가 갈색으로 비칠 만큼 오래 두면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데쳐서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면 3개월까지도 거뜬한데, 해동 없이 그대로 찜통에 2, 3분만 다시 쪄내면 처음과 큰 차이 없이 촉촉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가지는 안토시아닌이나 클로로겐산이나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같은 귀한 성분을 한 몸에 담아서 혈관 청소, 혈압, 혈당 안정, 눈보호, 장해독, 항암, 피부, 관절 염증 많죠. 다이어트에 부성 개정까지 이런 걸 책임지는 이 만능 보랏빛 약초예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껍질째 쪄서 들기름이랑 비타민 C 풍부한 채소랑 함께 드시고, 꼭지는 버리지 말고 말려서 각을 차려 한번 활용해 보세요. 단 생가지는 금물이고, 몸이 차신 분은 신장질환, 항히스타민 복용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되고, 보랏빛이 선명한 단단한 가지를 사서 바로 조리하거나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 남은 건 데쳐서 냉동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가지의 맛과 영양 성분이 오래가요. 이제는 가지가 물컹해져서 싫다는 기억을 잠시 접어두시고 반찬으로 찐 가지 들기름 무침 한 접시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혈관이 맑아지고 눈이 덜 피로해지면서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서 시원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